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걸 원하는 투자자라면요. 리츠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직접 건물주가 되지 않아도 마치 월세처럼 꼬박꼬박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든든할 것 같던 투자처가 지난 몇 년간 된서류를 맞았습니다. 네, 금리가 정말 무섭게 치솟으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이제 그 혹독한 겨울이 좀 끝나가는 걸까요?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투자가 주춤하는 동안 어쩌면 지금이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야 할 진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을 내다보면서 이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이끌 수 있는 리츠 ETF 3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목록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ETF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철학과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가죠. 리츠가 정확히 뭔가요? 가장 쉬운 비유는 아마 부동산 펀드일 거예요. 또는 부동산 공동구매 회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공동구매 회사요? 네, 이 회사가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물류창고 같은 아주 큼직한 부동산들을 사들여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저희 같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구조죠. 아, 핵심은 그 배당이군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세전 이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리츠가 꾸준한 인컴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고요. 바로 그 꾸준한 인컴이라는 매력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았던 시기가 2022년, 2023년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말 공격적으로 올렸잖아요. 네네. 이게 리츠 시장에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우선 리츠 회사들이 돈을 빌려서 새 건물을 사는데 이자 비용이 너무 비싸진 거죠.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금리가 오른 건 결국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부동산은 임대료를 같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좋은 자산이라고들 하는데 그 효과가 이자 부담을 상쇄하지 못할 정도였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임대료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었죠. 경쟁자요? 네, 금리가 오르면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은행 예금이나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러니 당연히 리츠에 있던 자금 중 일부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리츠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리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투자처가 너무 매력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2024년, 2025년에 들어서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좀 숨통이 튀나 싶었는데 시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옆으로 기는 장세가 이어졌죠. 왜 그랬던 건가요? 국채 수익률이 생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두려움, 혹시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또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걱정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츠 시장도 뚜렷한 반등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루한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논리인가요? 시장이 지난 2년간 옆으로 기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별로 없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온통 언제쯤 국채 수익률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어요. 만약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면서 마침내 국채 수익률이 의미 있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높은 수익을 찾는 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겠군요. 예금이나 채권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그겁니다. 다시 리츠처럼 높은 배당을 주는 자산으로 거대한 자금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리츠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리츠에게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큰 그림에 동의한다면 이제 질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되겠죠.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야의 대표 선수 VNQ를 살펴보는 겁니다. VNQ. 네,
벵가드에서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츠 ETF죠. VNQ는 한마디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소판이요? 네, 무려 153개 종목의 자산을 쪼개서 투자하고 있으니 웬만한 리스크는 다 분산되는 구조죠. 운용 보수도 0.13%로 아주 저렴하고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점 분야들이 골고루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헬스케어 부동산, 쇼핑몰 같은 상업공간, 그리고 이커머스 시대의 필수 시설인 물류창고 같은 상업시설이 거의 40%를 차지하죠. 굉장히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구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VNQ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좀 놀랐던 게 있는데요. 어떤 점이요? 1등 보유 종목이 당연히 프롤로지스나 아메리칸 타워 같은 개별 회사일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벵가드 부동산 I 인덱스 펀드라는 또 다른 펀드가 들어있더라고요. 하하, 잘 보셨네요. 이건 대체 무슨 구조인가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ETF가 또 다른 인덱스 펀드를 담는 구조를 통해서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특정 개별 주식의 영향력을 줄여서 전체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벵가드의 전략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결국 VNQ는 특정 섹터의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미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도록 설계된 아주 모범생 같은 상품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가장 어울릴까요?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으신 분, 아니면 리츠라는 자산군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입문용 선택지는 찾기 힘들 겁니다. 큰 고민 없이 미국 부동산 시장 전체에 발을 담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VNQ가 넓고 안정적인 백화점 같은 선택지라면 두 번째 주자는 좀 더 전문 편집숍 같은 느낌이네요. SCHH, 슈왑 미국 리츠 ETF입니다. 네, 근데 VNQ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순수하게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건데 왜 부동산 관리 회사 같은 것까지 섞여 있지? 만약 이런 순수주의자라면 SCHH가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VNQ보다 적은 124개 종목을 담고 있고 운용 보수는 0.07%로 업계 최저 수준이죠. 순수주의자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담지 않는 거요? 네, SCHH는 이름 그대로 오직 물리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진짜 리츠에만 투자합니다. VNQ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 회사 같은 것들은 아예 빼버렸죠. 더 중요한 건 금리 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기지 리츠를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에요. 모기지 리츠는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 실제 건물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걸 제외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과 얽힌 더 넓은 산업 생태계에 투자하고 싶은가? 아니면 오직 부동산 소유를 통해 나오는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고 싶은가? 후자를 원한다면 SCHH가 훨씬 더 깔끔하고 명쾌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군더더기를 싹 걷어낸 진짜 백이 부동산 포트폴리오인 셈이죠. 마지막 주자는 앞선 둘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요. 바로 XLRE, 리얼 이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SPDR 펀드입니다. 네, 보유 종목 수가 31개밖에 안 돼요. 맞아요. VNQ의 5분의 1 수준이니 정말 소수 정예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죠. 네, 그리고 그 소수 정예가 누구인지를 보면 이 ETF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엑셀이는 부동산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데 베팅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어의 의미가 바뀐다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과거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고, 일하고, 쇼핑하는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데이터와 자동화 로봇입니다. 엑셀이는 바로 이 새로운 세입자들을 위한 공간, 즉 클라우드 서버를 복원하는 데이터 센터, 온라인 쇼핑의 심장인 물류창고, 5G 통신을 위한 통신타워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와, 이건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기술혁명의 흐름에 올라차는 전략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위 종목의 비중이 아주 높아요.
헬스케어 리치인 웰타워가 11% 이상, 물류창고의 제왕 프로로지스가 거의 10%, 통신 인프라의 핵심인 아메리칸 타워가 7%를 차지하죠. 정말 몇몇 기업의 성과가 ETF 전체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구조군요. 네. 따라서 안정적인 배당에 더해 미래 산업의 성장 과실까지 함께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집중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충격도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결국 선택은 어떤 미래를 그리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선택의 박함에는 앞으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자금이 리츠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공통된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건 보장된 미래가 아닌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가설에 동의한다면 이제 선택지를 좁혀볼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안정적인 국민주처럼 시장 전체에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VNQ, 군더더기 빼고 진짜 부동산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SCHH. 그리고 AI와 이커머스가 바꿀 미래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다면 XLRE. 이렇게 딱 정리되지 않을까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결국 어떤 ETF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투자 철학,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지난 몇 년간의 혹독한 시기를 지나 리츠 시장이 다시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ETF들은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는 수고로움 없이 이러한 시장의 큰 흐름에 효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나 이커머스 같은 기술 트렌드가 데이터 센터나 물류 리츠라는 새로운 부동산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미래의 수요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죠.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불렀던 다른 부동산들, 예를 들어 VNQ에 많이 담겨있는 상업용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같은 공간에는 과연 어떤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오피스는 더 이상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닐 수도 있고, 쇼핑몰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센터 너머 우리가 일하고 소비하는 공간을 포함한 부동산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